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의 기일을 보냈고 곧 시어머니의 기일도 다가오네요. 한동안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오랜 시간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제 인생을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출생의 비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부모님이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른바 남의 손에 맡겨진 아이, 흔히들 말하는 업둥이였죠. 제 부모님은 원래 제주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맞선을 보고 만나 결혼하셨고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한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대대로 감귤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농장을 물려받으셨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농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육지로 나가 살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제주 사람들이야말로 육지를 동경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읍내로 나와 작은 집을 얻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민하시던 끝에 성게 미역국 가게를 차리셨죠. 처음에는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강시만 해도 제주에는 결혼식 시즌이 되면 신혼부부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고 그 덕에 가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평범한 삶을 이어가셨고 결혼 후 몇 년 만에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자 자랑이었죠. 그 아이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장학금을 받으며 성실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2학년을 마치자마자 군대에 가겠다고 했죠.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군대에 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부모님은 훈련 중 사고 사망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서울까지 가서 또 기차를 타고 두 대로 향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도 차마 오열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얼굴을 잠깐 보여준 후 훈련 중 사고라는 말만 반복하며 장례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윗사람을 낳으라고 요구하셨지만 오히려 군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군의 강압적인 태도에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원하는 대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부모님은 한줌 제가 되어버린 아들을 품에 안고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넓은 제주 바다에 아들을 뿌렸습니다. 부디 멀리 가서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렴. 그렇게 기약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부모님은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가게를 내놓고 넋이 나간 채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녘 조용한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 설핏 잠에서 깬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강보에 쌓인 작은 아기가 문 앞에서 오들오들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파래진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고, 부모님은 망설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또 한 번의 운명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맡아 키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당연히 누군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아기를 찾겠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결심하셨대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남겨준 선물이다. 이건 운명이다. 그리고 저를 딸로 키우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에는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이미 제가 업둥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주처럼 작은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대요. 결국 부모님은 제주를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빵집을 열기로 하셨죠. 밥을 굶어도 간식은 챙겨 먹는 법이지. 우리도 정성껏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시장 골목에 작은 빵집을 열었어요. 꽈배기와 도넛을 주력 메뉴로 정했고, 아버지는 반죽을 하고 어머니는 튀겨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죠. 그 빵집은 곧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빵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기 꽈배기는 꼭 먹어야지. 그런 말이 돌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덧 유치원 갈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 유치원에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유치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저를 보내지 못했고, 저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어린 나이에 어렴풋이 느꼈어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하지만 전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서 한글도 깨우치고 숫자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동네 어른들은 그런 저를 보고 혀를 내둘렀어요. 아니,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똘똘할 수가 있지? 정말 신동 아니야? 하지만 다들 칭찬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우리 빵집 건물주 정옥순 씨가 특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어린 게 너무 똑똑하면 못 써 사서 고생할 팔자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곤 했어요. 정옥순 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진호였죠.
진호와 저는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요. 진호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었어요. 남자애들한테도 잘 섞이지 못하고 늘 여자애들 틈에서 놀곤 했죠. 하지만 전 그런 진호가 안쓰러웠어요. 너 그냥 나랑 놀아. 그렇게 우리는 단짝이 되었어요. 진호는 저를 누나처럼 따랐어요. 공부도 제가 가르쳐 줬고, 같이 숙제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그런데 진호, 엄마, 정옥순 씨는 그런 우리 관계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진호가 왜 네 하수인이 돼야 해? 넌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하면 오래 못 살아.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똑똑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진호랑 놀면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초등학교 6년 내내 진호는 부반장, 저는 반장을 도맡아 했어요. 진호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제가 많이 도와줬죠. 그러던 어느 날 진호 엄마가 빵집으로 찾아왔어요. 나 이 빵집 재계약 안 해. 갑자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부모님은 당황하셨죠. 이 빵집이 우리 생계의 전부였는데 그날 밤 전 생각했어요. 이건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전 진호 엄마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진호를 100점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빵집 재계약해 주세요. 진호 엄마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전 진호를 위해 공부를 매일 도와줬고 방과 후에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결국 진호는 반에서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엄마는 진호의 이런 성적을 처음 보고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 듯 했어요. 우리 빵집 재계약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전 처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협상이 필요할 때는 협상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붙잡아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진호와 저는 여전히 단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저와 진호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달랐죠. 진호는 더 따라가기 힘들어했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는 유독 어려워했어요.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아,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숙제를 할 때면 진호는 점점 더 초조해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끔은 좀 다그치기도 했어요. 진호야, 이건 어제도 설명한 거잖아. 미안, 내가 바보 같지. 아니, 바보가 아니라 집중을 안 해서 그래. 그런데 문제는 진호 엄마가 꼭 그럴 때만 등장했다는 거예요. 진호 엄마는 제가 진호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쌍심지를 켜고 절 노려보면서 진호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빵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죠. 넌 도대체 애를 어떻게 대하는 거야? 우리 진호를 뭘로 보고 그렇게 구박하는 거냐고. 부모님은 손님들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진호 엄마는 분이 안 풀렸는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 빵집 재계약 안 해. 초등학교 때 사그라들은 줄 알았던 진호 엄마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죠. 여기가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터전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부모님은 걱정이 가득했지만 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협상을 또 한 번 해야 한다. 전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죠. 그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전교 회장 선거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사실 전 회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전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진호를 반드시 회장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전 진호 엄마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줌마, 진호를 전교 회장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대신 우리 빵집 재계약해 주세요. 진호 엄마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넌 무슨 수로 우리 진호를 회장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애가 똑똑한 건 알겠는데 그건 좀 무리 아니야?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할 수 있어요. 진호 엄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왠지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는 진호 전교 회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진호를 홍보할 선거 캠페인 팀을 꾸렸어요. 학교에서 춤과 노래를 잘하는 애들을 섭외해서 흥겨운 선거송을 만들었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교내 곳곳에 붙였죠. 학생들이 원하는 공약도 조사했어요. 구내식당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투표로 정하게 하겠다. 매달 한 번씩 자유복장데이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정리해서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설문이었어요. 진호가 사람들 앞에 서면 날이 어눌해지는 성격이라 전 진호의 목소리와 말투에 맞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연설문을 썼어요. 진호는 밤낮으로 연설 연습을 했어요. 전 곁에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줬죠. 진호야, 저기서 한 박자 쉬고 가야 사람들이 집중해. 여기서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해봐. 처음엔 쩔쩔매던 진호도 점점 나아졌어요. 그리고 선거날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무대에 올라갔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진호입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금세 차분해졌고 연습했던 대로 완벽하게 연설을 마쳤어요. 그리고 결과 발표. 진호 전교 회장 당선. 그날 동네에서 축하 잔치가 열렸어요. 진호 엄마는 떡과 고기를 해서 시장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우리 진호가 드디어 회장이 됐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웃으셨어요. 저 아줌마가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 빵집은 무사히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교 회장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너 원래 전교 회장 나가고 싶어 했잖아. 양보한 거야? 전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전교 회장 따위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전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저는 진호를 전교 회장으로 만들어 주었고, 우린 여전히
베스트 프렌드로 지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진호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진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진호가 전교 회장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단짝이었어요. 항상 함께였죠. 학교 끝나면 같이 도서관 가고, 시험 기간엔 서로 문제를 내주고, 주말에는 우리 집 빵집에서 같이 놀았어요. 진호는 여전히 공부에는 약했지만 전보다 훨씬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전교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학생들이 진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도 있었죠. 와, 전교 회장님 오셨다, 진호야. 너 요즘 완전 인기 많더라? 그럴 때마다 진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고, 전 옆에서 장난스럽게 놀렸어요. 진호야, 이제 인기 많아졌으니까 나랑 안 놀아줘도 되겠다. 에이, 난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은데.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진호가 요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친구의 눈빛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더 깊어진 느낌이었달까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끔 진호가 저를 빤히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봐? 아니, 그냥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어요. 이게 뭐지? 전 혼란스러웠어요. 우린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요. 항상 함께였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는데, 혹시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이야. 우리는 친구야. 그것도 아주 오래된 친구. 그런데 그 감정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 같이 돌면서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호 차례가 되었어요. 진호는 모닥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아직 꿈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애들이 궁금한 듯 진호를 쳐다봤어요. 난 계속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 누구? 누구랑? 애들이 장난스럽게 진호를 추궁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제 쪽을 슬쩍 보더니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비밀. 그때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뛰었어요. 그날 밤, 진호의 고백 수학여행 마지막 밤, 친구들이 다 자고 난 뒤 저랑 진호만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실 나 그리고 진호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좋아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호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진호가 나를 좋아한다고? 근데 나는 진호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호는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미안해, 난 아직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전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뭔가 어색해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장난칠 수도 없었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어요. 그리고 그 어색함은 우리 관계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MT 이후 저와 진호는 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진호는 여전히 저를 신경 쓰고 있었고 전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난 그대로인데, 넌 왜 자꾸 피하는 거야? 진호가 다가오면 전 괜히 시선을 피했어요. 이렇게까지 어색해질 필요가 있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전 진호를 대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아마 저도 제 감정이 뭔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호를 보면 가슴이 뛰긴 했지만 그게 설렘인지 아니면 오랜 정 때문인지 헷갈렸어요. 그냥 친구로 남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도 진호를 좋아하는 걸까? 그 고민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어요. 고등학교 입학, 그리고 달라진 분위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졌어요. 서로 다른 반이 되면서 예전처럼 붙어 다닐 일이 줄었고 그 사이 진호는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진호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더니 체격이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야, 진호, 요즘 인기 많은 거 알지? 우리 반 애들도 완전 좋아해. 진짜 멋있어졌대. 예전 같았으면 진호가 인기 많아졌네? 하며 장난스럽게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신경 쓰였어요. 진호가 인기가 많든 말든 내 알바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이 제게 묻기 시작했어요. 너랑 진호 사귀는 거 맞지? 전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야, 진짜? 근데 진호가 너만 챙기던데? 그 말을 듣고 뒤돌아보니 진호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여전히 제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어요. 진호 여자친구 생겼대.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뭐야, 나 왜 이래? 우린 그냥 친구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진호와 마주치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진호가 여친과 같이 있는 걸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고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나도 너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진호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제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줄었고 예전처럼 저에게 신경 쓰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호야, 우리 오랜만에 빵집에서 만날래? 아, 미안.
오늘 여자친구랑 약속 있어서 이전 같았으면 여친보다 내가 먼저지 하면서 장난을 쳤겠지만 이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이제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멀어졌어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고3 겨울방학, 진호가 유학을 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진우, 외국으로 간대. 부모님이 사업하셔서 해외에서 공부하라고 했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호가 떠난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같이 빵집에서 놀던 기억, 전교 회장 선거 때 함께했던 기억, 수학여행에서 바라봤던 진호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고민 끝에 전 진호를 찾아갔어요. 진호야, 진짜 유학 가?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마 몇 년은 못 올 거야. 그럼 우리 언제 다시 볼 수 있어? 글쎄 모르겠어. 진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진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야, 남들이 보면 우리 연인인 줄 알겠다. 진호와 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진호가 유학을 떠난 후,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죠. 진호를 잊기 위해서라도 난 바빠야 했어요.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진호 생각이 났어요. 문득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진호와 닮은 뒷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아니야. 그 애는 지금 여기 없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진호 생각도 점점 흐려졌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전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다시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날 회사 선배가 자기 사촌 동생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너 성실하고 똑 부러지니까 내 사촌 동생이랑 한번 만나봐. 부모님도 연애를 하라며 성하셨고 전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 소개팅 자리에서 진호를 만났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진호를 닮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절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다. 그 순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게 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진호는 확실히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린 티가 사라지고 목소리도 더 깊어졌고 말투도 어른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우린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잘 지냈어? 응. 넌 나야 뭐 그냥 바쁘게 살았지.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색한 정적만 흘렀어요. 진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한텐 아직도 내가 그냥 친구야. 그 말에 전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진호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진호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요.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나 결혼할 거야. 진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웃으며 말했어요. 잘 됐네. 축하해. 진호는 말없이 절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좀 더 일찍 다시 만났다면 달라졌을까? 그 순간 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이제 곧 결혼하잖아. 진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린 두 번째 이별을 했어요. 이번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영원한 이별이었죠. 진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전 혼자 제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연로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빵집을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죽을 하고 꽈배기를 튀기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사람을 잊어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생겼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문득 진호가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호도 언젠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진호야, 어디선가 행복하길 바랄게. 전 그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보내주었습니다. 제주는 여전히 조용했고 푸른 바다와 한라산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빵집을 운영하며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빵집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몇 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가게에 한 남자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장님, 여기 꽈배기 정말 맛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은 따뜻했고 제 상처를 천천히 감싸주었어요. 전 두려웠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까봐,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어요.
난 너가 과거를 떠올리지 않게 해줄게. 그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했고 예쁜 딸도 태어났어요. 전 정말 오랜만에 행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은 가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늘 가족을 위해 애썼어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딸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을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였어요. 전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도 도무지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위독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기 위해 끝까지 버텼던 거였어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랑해.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당신 왜 나한테 이러는데? 남편을 보내고 난 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몇 달을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 버텼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몇 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꿈에 나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에 한 번씩 꾸는 꿈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꿈에서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제야 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전 용기를 내서서 오래전 시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많이 편찮으셔. 지금 안 보면 아마 후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전 급히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시어머니가 계신 곳은 좁디 좁은 쪽방이었어요. 낡은 벽지, 곰팡이가 튄 천장, 그리고 삶을 포기한 듯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그곳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전 그 말을 듣고 그만 오열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힘겹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돈이 많았던 시어머니였지만 믿었던 사람이 돈을 노리고 접근해서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했어요. 건물도 재산도 모두 사라지고 빚만 남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쪽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게 된 거였어요. 전륜을 끊으려 한 벌을 받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지만 않았어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전 모든 원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와서 원망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젠 됐어요. 그냥 편안해지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고요히 눈을 감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전 시어머니의 쪽방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방바닥이 이상하게 울퉁불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장판을 걷어내 보니 그 아래에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깔려 있었어요. 모두 합쳐 1억 원이었어요.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돈을 남긴 이유가 뭘까? 나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남편에게 미안해서? 전 조용히 돈을 모아들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 돈으로 전 우리 빵집을 샀어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 가게를 빼앗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전 다시 제주로 내려왔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동안의 아픔과 미움, 억울함과 슬픔이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빵집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렇게 전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곳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했어요. 이 가게는 그냥 빵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곳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고, 그리고 나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빵집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관광객들도 다시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만 파는 특제 꽈배기가 유명해지면서 줄을 서서 사가는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제 딸이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도 크면 엄마처럼 빵집 하고 싶어. 전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힘들 텐데 괜찮아? 응, 나 엄마가 반죽하는 거 맨날 봤어.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쥐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제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업둥이로 태어나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고, 첫사랑과의 엇갈린 인연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가족을 만들고 행복을 찾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전 일어나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 따뜻한 햇살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다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